2부 운명적인 만남과 첫 번째 맹세. 19장 유비의 위로. 관우 형님이 떠나간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의 존재가 남긴 압도적인 무게감과 그가 던져주고 간 강철 같은 창이 무게가 나를 동시에 짓눌렀다. 나는 바닥에 놓인 그 육중한 쇠막대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그 주체 못할 힘을 술이 아니라 그 창 끝에 실어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말은 쉽지.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 같은 강철 같은 인간이야 그게 가능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내 안의 진수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술에 의한 속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온몸은 불덩이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였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창대를 잡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하고 서늘한 감촉. 나는 이를 악물고 온몸에 힘을 다해 그 창을 들어 올렸다. 으득 하는 소리와 함께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창은 내 키보다 훨씬 컸고 무게는 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웠다. 나는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창을 든 내 모습은 아마 장난감 칼을 든 어린아이처럼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창을 휘둘러 보려 했다. 하지만 창은 내 의지를 비웃듯 제멋대로 허공을 가르며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나는 창에 휘둘려 넘어질 뻔하기를 수십 번 간신히 중심을 잡고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듯했다. 젠장, 젠장, 젠장. 나는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힘은 있었다. 이 몸에는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한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힘만 센 괴물일 뿐 무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결국 탈진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창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좌절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영웅 같은 게 될 수 없어. 나는 그저 술주정뱅이 백정일 뿐이야. 포기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나의 귓가에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유비 형님이 내 곁에 와서 있었다. 그는 내가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탕그릇이 들려 있었다. 나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다. 나의 이 한심한 모습을 나를 믿어준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너무 한심해서. 아니, 그는 내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나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대단해 보여.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나는 지금껏 자기 자신과 이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익덕, 그대는 지금 천하의 그 어떤 장수보다도 더 힘겹고 더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는 탄 그릇을 내게 내밀었다. 구수한 생강과 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술 생각이 간절할 테지.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을 테고. 내가 어찌 그 고통을 모르겠소. 하지만 그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소.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있지 않소.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영웅호걸 이들 자격이 충분하오.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나의 실패를 꾸짖지 않았다. 나의 나약함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나의 이 처절한 몸부림을, 나의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위대한 싸움이라고 불러주었다. 그는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전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탄 그릇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내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유비 형님은 내 어깨 위에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다. 운장 형님은 본래 표현이 서툰 분이요. 그분의 방식이 때로는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그 마음속은 누구보다 그대를 아끼고 있음을 알아주시오. 그분은 그저 강철은 강철로만 다룰 수 있다고 믿는 무인일 뿐이요. 그는 나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다르오. 나는 그대의 힘을 믿소. 하지만 나는 그 힘보다 그 힘을 다스리려는 그대의 그 고통스러운 위지를 더 믿소. 익덕, 나는 그대를 결코 의심하지 않소. 그러니 그대도 그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 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나 자신을 둘러싸고 쌓아올렸던 불신과 자기 연민의 벽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온전히 믿음받고 있다는 감각에 휩싸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탄 그릇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것은 술기운도 자기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인 진정한 눈물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가 가져다준 따뜻한 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셨다. 20장 다시 잡은 칼. 유비 형님의 위로는 그 어떤 영약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다. 물론 금단 현상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식은땀을 흘렸고 문득문득 술의 유혹이 악마처럼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그 고통을 이겨낼 이유가 생겼다. 나를 믿어주는 두 형님의 존재.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금단의 터널을 버텨낼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관우 형님이 던져주고 간 그 육중한 창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처음에는 창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유비 형님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나는 관우 형님의 묵묵한 감시를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라 여기며 버텼다. 나는 창을 휘두르고 찌르고 막았다. 내 몸은 여전히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나의 동작은 서툴고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의 모든 근육과 뼈마디에 이 낯선 무기의 무게와 길이를 각인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땅을 적셨고 손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로 물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한 가지 문제점에 부딪혔다. 힘은 넘쳐났지만 그 힘을 창끝에 싣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나의 공격은 그저 무식하게 휘두르는 몽둥이질에 불과했고 방어는 거대한 쇠막대기로 막아서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관우 형님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번개처럼 날카롭게 창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기술, 그래, 나에게는 기술이 부족해. 나는 좌절감에 창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나는 평생을 주먹과 몸으로만 싸워왔다.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내 눈에 나의 손이 들어왔다. 피와 굳은 살이 박인 소뚜껑만 한 손. 이 손은 창을 다루는 법은 몰랐다. 하지만 이 손이 평생을 해왔던 단 한 가지, 지독할 정도로 익숙한 일이 있었다. 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내 손은 칼을 기억한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내가 살던 옛집, 폐허가 된 푸줏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나와 관우 형님의 싸움으로 엉망진창이 된 채 버려져 있었다. 나는 부서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비릿한 피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고향에 돌아온 듯한 묘한 익숙함마저 느껴졌다. 나는 먼지 쌓인 구석에서 나의 옛 도구들을 찾아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육중한 돼지의 뼈를 통째로 가르던 칼을 집어들었다. 식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흉악한 무기. 나는 그 칼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착 감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감촉. 이 칼은 지난 수년간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창이 어색하고 불편한 빌린 옷 같았다면 이 칼은 내 몸에 꼭 맞는 헌 옷과도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돼지를 잡던 감각을 떠올렸다. 단단한 뼈의 위치, 부드러운 살점의 결,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칼날의 움직임.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힘을 실어야만 거대한 돼지를 깔끔하게 해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새겨진 일종의 기술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는 마당에 세워져 있던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나는 더 이상 허수아비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도축대 위에 올려진 거대한 돼지라고 상상했다. 나는 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해왔던 그 익숙한 동작으로 허수아비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향해 칼을 내리쳤다. 휙, 내 칼은 이전의 무식한 몽둥이질과는 달랐다. 그것은 허리의 회전과 어깨의 힘, 그리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한 빠르고 간결하며 오직 한 점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움직임이었다. 서걱,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허수아비의 목 부분이 종잇장처럼 깔끔하게 잘려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잠시 멍하니 내가 베어낸 허수아비의 단면을 바라보았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기술이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의 과거 속에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버리고 싶어 했던 그 푸줏간의 기억 속에 나의 힘을 완성시킬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칼을 고쳐 잡았다. 이번에는 허수아비의 어깨 관절을 향해 뼈를 발라내듯 사선으로 칼을 휘둘렀다. 팔에 해당하는 집단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베고, 찌르고, 갈랐다. 나는 허수아비를 마치 완벽한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장인처럼 정교하고 무자비하게 해체해 나갔다. 나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나의 몸은, 나의 칼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조각난 집더미 앞에서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칼은 더 이상 돼지를 잡는 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담아 나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첫 번째 무기였다. 나는 다시 칼을 잡았다. 술이 아닌 단련을 위해. 과거를 잊기 위함이 아닌 과거를 나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3부 영웅의 서막과 그림자 21장 장팔사모를 잡는 법. 푸줏간에서 돌아온 이후 나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눈을 뜨면 마당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칼을 휘둘렀다. 돼지를 잡던 칼, 그 육중하고 투박한 무기는 이제 나의 유일한 스승이자 친구였다. 나는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다. 술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유비 형님의 따뜻한 눈빛과 관우 형님의 묵묵한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더 거세게 칼을 휘둘렀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쯤이면 알코올을 향한 갈망은 희미해져 갔다. 나는 내가 돼지를 잡던 수만 번의 동작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칼질이 아니었다. 뼈와 살의 경계를 가르는 정교함,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효율성, 그리고 거대한 사체를 내 의지대로 분해하는 완벽한 통제력. 나는 그 모든 감각을 되살려 내 앞에 세워둔 거대한 허수아비에 쏟아부었다. 서걱, 내 칼날은 더 이상 무식하게 집단을 가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을 따라 미끄러지듯 허수아비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힘으로만 싸우지 않았다. 나는 기술 위 편린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나의 칼은 방어에 너무나도 취약했다. 돼지는 반격하지 않지만 사람은 반격한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공격에 성공한 다음의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나 상상의 적에게 허점을 내어주고 말았다.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 경험의 전부인 푸주간에는 방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도 나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반쯤 부서진 허수아비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돼지 잡는 솜씨는 과연 천하제 일이구나.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관우 형님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붉은 얼굴에는 비웃음도 칭찬도 아닌 알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의 이 서툰 칼춤을 천하의 무인인 그에게 보이고 말았다니. 비웃으러오셨소. 비웃다니. 그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지금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새끼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발톱은 날카로우나 아직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 모습이 어찌 우습겠는가. 그는 내가 들고 있던 푸주간 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칼은 좋은 칼이다. 돼지를 잡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지.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가볍다. 너의 힘은 거대한 강물과 같다. 아우야. 그 강물을 작은 조롱박에 담으려 하니 물은 사방으로 넘쳐흐르고 조롱박은 깨어질 뿐이다. 너에게는 강물을 온전히 담아낼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이 필요하다. 그는 마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내가 며칠 동안 시름하다 내팽개쳐둔 그 육중한 연습용 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것이 너의 그릇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저것을 다룰 줄 모르오. 너무 길고 너무 무겁고 내 몸 같지가 않소.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관우 형님은 그 말만 남기고 마당 한편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무기 청룡도를 집어들었다. 거대한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그 무거운 무기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다루며 나를 향해 겨누었다. 칼을 들어라. 아우야. 형님, 지금 돼지를 잡는 너의 그 기술이 과연 나의 칼을 막아낼 수 있는지. 네, 한번 시험해보겠다. 전력을 다해 덤벼라.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내가 푸주간에서 처음 그와 마주쳤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날카로웠다. 내 안에 진수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저건 진짜 칼이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비의 피는 그 살벌한 기세 앞에서 오히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련이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나의 힘을 시험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줄 진짜 스승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푸엠간 칼을 고쳐 잡았다. 조소, 형님,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소. 나는 포효하며 내가 아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평생을 해왔던 그 동작, 돼지의 목을 베어내던 그 간결하고 빠른 칼날이 관우 형님의 목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내 칼은 그의 목에 닿기도 전에 거대한 청룡도의 옆면에 부딪혀 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튕겨나갔다. 나는 팔 전체가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뒤로 물러섰다. 너무 빠르다. 그가 낮게 말했다. 너의 힘은 폭발적이나 너무 성급하여 빈틈이 많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라. 나는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그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반 바퀴 몸을 돌리는 것만으로 내 공격을 피하고는 청룡도의 자루끝으로 나의 옆구리를 툭 쳤다. 허헉. 나는 옆으로 나자빠졌다. 가볍게 친 것임에도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듯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너무 직선적이다. 너의 모든 공격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싸움이란 때로는 물러서고 돌아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분했다. 나의 모든 공격이 그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재롱처럼 무력했다. 나는 그에게 단 한 번이 유효타도 먹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수십 번을 달려들고 수십 번을 나자빠졌다. 내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나는 마침내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젠장, 못하겠소. 나는 안 돼. 패배감과 좌절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관우 형님이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의미 없소. 나는 형님의 상대가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그 칼을 버리고 저 창을 들어라.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호했다. 나는 마지못해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습용 창을 집어들었다. 푸주간 칼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어색한 감촉. 자, 다시 덤벼라.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육중한 창을 무식하게 휘두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연히 나의 공격은 그의 청룡도에 가볍게 막혔다. 아니다. 그가 내 창을 자신의 칼로 쳐내며 말했다. 너는 지금 팔의 힘으로만 창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창이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내 뒤로 다가와 나의 자세를 직접 교정해주기 시작했다. 다리를 더 벌려라. 허리를 곧게 펴고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춰라. 창은 팔로 드는 것이 아니다. 땅을 딛고 선 두 발에서부터 허리를 거쳐 어깨를 통해 팔끝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활이 되어야만 한다. 그의 손이 내 허리와 어깨를 잡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자 신기하게도 지렛대처럼 무겁게만 느껴지던 창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창끝을 보지 마라. 창끝 너머의 적을 보아라. 창은 너의 눈이여 너의 의지다. 네가 보는 곳에 창은 이미 닿아 있어야 한다. 나는 그의 가르침대로 자세를 고쳐 잡고 창끝이 아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땅을 박차는 힘을 허리로 전달하여 창을 앞으로 쭉 뻗었다. 휙. 이번의 찌르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빠르지 않았지만 묵직하고 안정적이었다. 내 몸의 모든 힘이 오직 창끝의 한 점으로 모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 챙. 나의 창끝은 그의 청룡도 날과 정확히 부딪혔다. 이전처럼 튕겨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관우 형님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커졌다.
그래, 그것이다. 그 한마디에 나는 길을 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관우 형님과 대련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수백 번씩 넘어뜨렸지만 더 이상 나를 농락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힘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무엇보다 이 거대한 힘을 통제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의 힘은 그의 기술과 만나 비로소 진정한 무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비 형님이 대장장이에게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나의 진짜 무기가 도착했다. 그것은 길이가 한길하고도 8자에 달했으며 창날은 마치 꿈틀거리는 뱀과도 같은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무게는 내가 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웠지만 내 손에는 마치 처음부터 내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착 감겼다. 장팔3호, 나의 분신이 될 무기. 나는 그것을 잡는 순간 비로소 푸죽간의 망나니 장비가 아닌 천하를 뒤흔들 무인 장비로 다시 태어났음을 직감했다. 22장, 첫 출진, 환건적. 내가 장팔3호를 손에 쥐고 관우 형님과의 대련을 통해 서서히 무인으로 거듭나고 있을 무렵 세상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환건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장터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스스로를 대혈량사라 칭하는 장각이라는 자가 푸른 하늘은 죽고 누런 하늘이 일어선다는 기치 아래 수십만 명의 백성을 선동하여 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낫과 괭이를 든 채 닥치는 대로 관할을 불태우고 관리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각지의 관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탁현 땅까지 전해져 왔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언제 그 미친 도적대가 이곳까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장터 전체를 뒤덮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때가 왔다. 내 안에 진수가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의 난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대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다. 그날 저녁 유비 형님은 나와 관우 형님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고 굳건했다. 두 아우님, 들었을 것이요. 지금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소. 우리가 도원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날을 위함이 아니었겠소.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칼을 내려 우리 앞에 내보였다. 이제 우리의 맹세를 행동으로 증명할 때가 왔소. 나는 내일 아침 관하로 가서 방을 보고 위병을 일으킬 것이요. 이 탁현 땅에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지키는 대위에 동참할 것이요. 두 아우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관우 형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형님의 뜻이 곧 저희의 뜻입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장비, 형님을 위해서라면 저 환건적 놈들의 실을 말려버리겠소. 다음 날 유비 형님은 그의 말대로 관아 앞에 붙은 위병 모집 공고를 보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나와 관우 형님의 범접할 수 없는 위세에 탁현의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며칠 만에 우리는 500명에 달하는 건장한 군사를 얻게 되었다. 장터의 부자 상인들이었던 장세평과 소상은 유비 형님의 큰 뜻에 감동하여 우리의 군자금과 무기를 대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나의 몸에 꼭 맞는 검은 갑옷을 맞추고 나의 장팔3호를 실전용으로 완벽하게 펴렸다. 관우 형님은 대장장이에게 특별히 주문하여 무게가 82근에 달하는 거대한 청룡도를 만들었다. 우리는 마침내 이름 없는 장터의 왈패가 아닌 번듯한 군대의 장수가 된 것이다. 며칠 후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탁현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며 첫 출진의 길에 나섰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현대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경쟁 입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실전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우리는 며칠을 행군한 끝에 환건적의 대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대응산 근처에 도착했다. 그리고 멀리서 산을 뒤덮은 누런 깃발과 메뚜기 떼처럼 들판을 가득 메운 도적들을 발견했다. 그 수는 어림잡아도 수많은 족히 넘어 보였다. 우리 500명의 위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군이었다. 위병들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맨정신의 전율이었다. 술기운에 기댄 허세가 아니었다. 분노에 찬 광기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형제들을 믿고 내 손에 들린 이 장팔3호를 믿으며 내 생애 처음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싸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유비 형님이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외쳤다. 나라의 역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하라. 정군, 진격하라. 와! 500명의 위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수만의 적을 향해 달려나갔다. 나는 가장 선두에서 장팔3호를 고쳐 잡고 말을 몰았다. 내 눈에는 저 앞에 있는 누런 옷의 도적들이 마치 도축대 위에 오른 수만 마리의 돼지 떼처럼 보였다. 나는 포효했다. 이 장비가 간다. 길을 비켜라. 이 버러지들아. 나의 첫 번째 진짜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3부, 영웅의 서막과 그림자. 23장, 맨정신의 전율. 함성 소리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다. 수많은 적들이 내뿜는 살기와 500명의 아군이 터뜨리는 결사의 외침이 뒤섞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흑마의 고삐를 쥔 채 그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내 손에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창날을 가진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장팔3호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전쟁이었다. 내 안에 진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망쳐. 이건 미친 짓이야. 저 숫자를 봐.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지난 35년간 위험 예측과 손실 계산에 익숙해진 나의 이성은 이 무모한 돌격을 자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장비 위 몸은 달랐다. 이 거대한 육신은 이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오히려 기묘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리는 심장 박동은 이내 거대한 북소리처럼 힘차고 규칙적인 고동으로 변했다. 식은땀으로 축축했던 손바닥은 장팔상호의 차가운 감촉과 만나 끈적한 접착제처럼 창대를 움켜쥐었다. 내 눈은 더 이상 수만의 적 전체를 보지 않았다. 나의 시야는 극도로 좁아져 오직 내 앞을 가로막는 첫 번째 적의 목, 그 한 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경험과도 달랐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때의 나는 세상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였다. 분노와 허세가 나의 감각을 지배했고 나의 행동은 통제 불능의 파괴 행위에 불과했다. 나는 언제나 다음 날 아침이면 어젯밤에 내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고 혐오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너무나도 맑은 정신이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와 냄새가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흙먼지의 비릿한 냄새, 병사들의 갑옷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적들의 누런 두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선명한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적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에 든 녹슨 창을 나를 향해 찔러왔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저 힘으로 그의 창을 부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으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관우 형님과의 대련이 내 몸에 새로운 길을 새겨 넣었다. 나는 그의 창날이 내 갑옷에 닿기 직전 말을 살짝 비틀어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내 손에 들린 장팔사모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팔의 힘이 아니었다. 땅을 딛고 선 말의 힘이 허리를 거쳐 어깨를 통해 창 끝으로 전달되었다. 휙, 내 창은 거대한 채찍처럼 휘어져 남자의 목을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그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나의 눈은 이미 다음 적을 향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창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베고, 찌르고, 후려쳤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푸주간에서 수만 번 반복했던 그 동작처럼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마치 도축대 위에 오른 돼지를 해체하듯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정확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내 것이 아닌 뜨겁고 비릿한 피가 내 얼굴과 갑옷 위로 튀었다. 내 안의 진수는 역겨움의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뜨거운 피의 감촉이 나를 더욱더 이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싸움 위 희열이었다. 술기운에 기댄 거짓된 용기가 아니었다. 맨정신으로 나의 모든 감각을 열고 나의 모든 힘과 기술을 동원하여 눈앞의 죽음과 맞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나는 이 순간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가진 이 저주받은 힘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 두 발로 이 거대한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서 나의 길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포효했다. 그것은 더 이상 술주정뱅이의 공허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한 마리 맹수의 순수한 환희의 외침이었다. 24장 영웅의 탄생. 나의 포효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전장을 휩쓸었다. 그 소리는 아군의 함성보다 더 우렁찼고 적들의 비명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열고 나타난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한 명이 용맹한 장수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장팔상호가 피를 마시고 내 발 아래 시체가 쌓여갈수록 나는 더 이상 한 명이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 저놈을 막아라. 황건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수십 명의 도적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닿기도 전에 내 창이 그리는 죽음의 원 안에서 갈갈이 찢겨 나갔다. 나의 장팔상호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검은 뱀처럼 적들의 대열을 휘젓고 물어뜯고 집어삼켰다. 괴물이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한 도적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검은 갑옷을 입고 피를 뒤집어 쓴 재앙 그 자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장비다. 저놈은 탁현의 푸주간에 산다는 장비다. 누군가 외쳤다. 그 이름을 신호탄으로 공포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장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장터의 주정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동의어였다. 장비가 온다. 도망쳐라. 나의 진경로 앞에 있던 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공포가 10사람의 공포로 그리고 100사람의 공포로 번져나갔다. 나의 이름이 그들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반면에 나의 등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불리고 있었다. 장비 장군님. 우리 위병 중 가장 어리고 겁 많던 소년 병사 하나가 적의 칼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말을 몰아 그의 앞을 가로막고 나를 찌르려던 적의 창을 창대로 후려쳐 부러뜨린 뒤 그대로 목을 꿰뚫어버렸다. 소년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경외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장비 장군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의 외침은 아군의 사기를 지피는 불씨가 되었다. 패배의 공포에 질려 흩어지려던 위병들이 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장터의 망나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절망 속에서 나타난 구원자이자 승리의 상징이었다.
장비 장군님을 따르라. 장군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치며 다시 용기를 내어 싸우기 시작했다. 장비라는 똑같은 이름이 전장의 양쪽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 함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진수라는 이름의 이방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이 시대에, 이 전장에 완벽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장비라는 이름으로 나는 저 멀리 아군의 후방에서 전장을 지휘하고 있는 두 형님을 보았다. 관우 형님은 여전히 산처럼 굳건한 얼굴로 적의 측면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비 형님, 그는 칼을 뽑아든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자랑스러움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깊은 확신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에게 주고자 했던 여의주의 진짜 의미였다. 그는 나에게 나의 힘을 쓸 수 있는 목적을, 나의 이름이 불릴 무대를, 그리고 나의 존재가 의미를 가질 이유를 준 것이다. 나는 장팔 3호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적의 지휘관이 있는 곳을 향해 말을 몰았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망나니도 주정뱅이도 아니었다. 나는 영웅이었다. 장비라는 이름에